안녕하십니까. SMAT 모듈 A 강의를 맡게 된 하진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환대산업 기반의 서비스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현업의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SMAT 자격증을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현장에서 근무할 때 늘 하던 일이었던 것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왜 그렇게 하지? 하는 이런 것들, 이론으로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행동으로 옮겼던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SMAT는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장에서 나오게 될 매너만 봐도 그런데요. 막연히 친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매너의 속성 중에 3분의 1은 상식이고 3분의 1은 친절이고 3분의 1은 논리입니다. 단순히 미소 짓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 안에 체계적인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마음 먹고 자격증 도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SMAT, ABC 모두 취득하시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멋진 서비스 컨설턴트가 되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부터 자격증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AT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너와 에티켓, 비즈니스 응대, 전화 응대 매너, 글로벌 매너인데요. 챕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매너와 에티켓에서는 매너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개념과 직장 내 호칭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너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매너와 에티켓, 예의범절, 서비스 매너의 정의와 차이점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 개념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예의범절과 차이가 있는 비즈니스 네티켓의 개념과 네트워크상 지켜야 할 예의범절의 내용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메일과 SNS 네티켓에 대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해당 상황의 네티켓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매너에서는 직장 내 호칭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압존법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틀리기 쉬운 호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너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는 마누아리우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의미하는 마누라는 거에서 방식을 의미하는 아리우스의 합성어입니다. 행동 방식이나 습관을 표출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매너는요, 보통 좋다, 나쁘다, 그 사람 매너가 좋아, 나빠? 이런 걸로 사용되죠. 그래서 매너는 제일 중요한 행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타인을 향한 배려의 언행을 형식화하는 것입니다. 매너의 기본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편안하게 행동하는 것,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매너라고 합니다. 왜 우리 영화 킹스맨에서도 보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매너를 왜 지켜야 하냐면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긍심을 형성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밖에 외출할 때랑 그래도 정장 차림을 배용하고 어느 곳에 갈 때랑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한 것을 매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티켓에 대한 어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켓에 대한 어원은 공공을 위한 안내판, 입간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대 프랑스어의 동사 에스티키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나무 말뚝에 붙은 표지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뭐가 없다고 들어보셨어요? 화장실이 없다고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화장실이 있긴 합니다. 이쪽 끝하고 저쪽 끝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 저녁 만찬을 즐기던 귀족들이 화장실을 찾으러 다닐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볼일을 본 것들을 잔디밭에 막 투척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예쁘게 관리되어져 있는 정원에다가 매일 저녁에 오물들이 투척하니까 관리하는 정원사가 임금님께 항의를 합니다. 저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뚝을 박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말뚝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19세기 말에 보르주아의 사교계에서 관례, 예의범절로 쓰던 것들이 이제는 국제 간의 외교 의뢰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현대에 와서는 에티켓의 어휘가 변천돼서 일반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보편화됐습니다. 에티켓은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원활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휴대전화를 받아요. 그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경우와 장소에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 또는 질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요, 아까 베르사유 궁전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그 베르사유 궁전에 화단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했던 이 간판이요.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다른 사람 마음의 화원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에티켓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 상대방을 존경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양의 개념이 매너와 에티켓이라면 동양의 개념에서는 예의범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 성향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고요. 유교의 삼강오륜의 근간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남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변화의 것들을 예의범절이라고 하고요. 예의범절은 사실 그 동양적인 개념의 매너와 에티켓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의범절에도 목적이 있는데요. 관습과 습관을 좀 준수함으로써 상호 간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지켜야 하는 예의범절이 조금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주에서 맞게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할수록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의범절은요, 자발적이어야겠죠.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질서에 대한 에티켓,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 양식인 매너, 더불어 동양인으로서 가져야 할 예법, 이런 것들이 우리 처음에 나오는 매너와 에티켓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비교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의범절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고요. 남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변화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서양적인 개념은 에티켓과 매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에티켓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의 질서에 관한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책을 보시면 그 문제에 별표가 달려져 있을 거예요. 별표가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을 겁니다. 3개짜리는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는 빈출, 그래도 빈도가 높게 책정되는 것, 하나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별표가 표시되지 않은 건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빈도, 제출 빈도가 출제 빈도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3가지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4번째로는 서비스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켜야 하는 서비스 매너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경제사회에서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매너로서요, 성공을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직장 상사, 동료, 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같이 근무하는 분들에게 너무 매너 없이 행동한다면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영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잘 갖추어진 서비스 매너는 곧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만날 때도요, 고객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의 절차를 전달할 때도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에 굉장히 큰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하는 서비스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짜증만 내지? 선생님도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저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하는 생각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행동 양식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지식,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서비스 매너의 수행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상에서 이루어지는 네티켓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켓이라는 단어는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휴대폰과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든지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든지 커피를 주문해도 키오스크에다가 우리가 주문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상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인데요. 가상 공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가상 공간에서도 올바른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티즌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연말에 시상식에서도 보시면 뭐 네티즌 투표로만 진행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 네티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실제로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기본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 인권이나 타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퍼다 나른다든지 함부로 글을 유출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기존의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많이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정보만을 좀 취급하셔야 되고요. 바이러스의 유포나 해킹, 음란물의 공유 등의 불법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급적 실명을 사용해야 하고요.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댓글 같은 걸 보면 참 기발하게 잘 쓰셨다 하는 분도 있고 너무 유쾌하게 잘 쓰시는 댓글도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댓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하다 보면 그것의 강도가 더욱 세질 수도 있고 요새는 사실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생겨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더더욱 더 올바른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감정을 좀 절제하고 다른 사람 실수를 좀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곳의 문화와 규율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너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메일 네티켓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3월에 개강해서 첫 레포트를 보낼 때 그 이름도 없이 제목도 없이 그냥 날라오는 메일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한 주는 이메일 쓰는 거, 레포트 쓰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메일 네티켓의 제일 중요한 거, 글의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목도 저장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용건은 간단히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송 시에 발신자를 명확히 표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신자의 주소가 정확한지 한 번만 확인하고 보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신을 받는 입장이라면 수신한 메일에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예의일 것 같습니다. 유머나 정보성의 메일은 발송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첨부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압축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죠. 이거 보내기 전에 첨부 파일이 누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 가끔 보면 메일 보냈습니다 하고 열어보면 파일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채팅이나 SNS 상에서의 네티켓을 살펴보면 채팅 시 누구누구 님이라고 칭합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님 문화라고 불러서 뭐 누구누구님, 뭐
홍길동님, 뭐 김영희님 이렇게 님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님 문화, 대화의 시작과 종료 시에는 반드시 인사하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상에서 대화 상대를 함부로 직접 만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 접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글의 전파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격을 하거나 그런 글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 종교, 돈 같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논쟁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겠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 매너, 우리가 지금 뭐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직장을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강의를 하는 강사분이 되실 수도 있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위치일 텐데요. 우리는 언젠가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매너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근은요,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할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 시에 복장은 조직의 이미지를 좀 고려해서 단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옷차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니폼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하는 직업군일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입고 온 옷 그대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경우에는 직장 생활에 맞는 의복을 입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 시에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직원들한테 좀 아침 인사 밝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보통 아침에 보면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웅얼웅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왕이면 안녕하십니까? 뭐 얼마 전에 연휴가 있었으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각이나 결근이나 업무 시작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상사나 선배 등에게 사유를 보고하고요. 동료에게는 협조를 요청하면 업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에는요, 또 조직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나 근무 중에 잡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 같은 것들을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세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으셨던 분, 전쟁 이후에 출생하신 분, 올해가 그리고 2024년도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출생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별로 두었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 회사 분위기에 맞는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각 세대들이 잘 찾아서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의 일부입니다.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준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문서의 정리, 분류, 보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공동물품은 사용한 후에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죠. 그래야 내가 여기다 안 두면 타인들은 그걸 또 찾으러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자리에 반드시 갖다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출이나 조퇴를 할 때는요, 반드시 행선지, 업무 내용, 복귀 시간 같은 것들을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퇴근할 때의 매너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날 해야 하는 업무는 가급적 마무리하고 퇴근하시는 게 좋고요. 처리하지 못한 일들은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이 다음 지시를 받고 퇴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사보다 먼저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양해를 구하고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는 게 혹여 마음에 걸려서 조용히 나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종료되자마자 땡 치고 가는 것보다는 퇴근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근 시에는 주변의 정리정돈을 좀 깨끗하게 하고 가시고요. 문단속, 전자기기,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냉방기, 겨울철에는 난방기 같은 것들에 전열 제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구성원 사이에서도요, 상급자에 대한 매너, 하급자에 대한 매너, 동료에 대한 매너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그리고 이 SMAT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칭과 경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층에 따른 호칭 문제 중에 상급자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요. 상급자에게는 성과 직위 다음에 누구누구 님의 존칭을 사용합니다. 김 부장님, 이 실장님, 강 팀장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속 상사예요. 그 직위에만 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 뭐 이름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때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실장님, 팀장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는 저 또는 저는 강주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사에 대한 존칭은 호칭에만 붙이고 문서에는 생략합니다. 사장님 실 아니고 사장실로 표현해야 한다든지 상사의 지시를 전달할 때는 님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김 부장님께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같이 호칭에 대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급자나 하급자에 대한 호칭 또한 성과 직위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리님, 김 대리님, 누구누구 씨, 이 대리, 김 대리,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급자는 이름만 부르기보다는 뒤에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초면이거나 선임일 경우에는 누구누구 님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가 다 위주로 많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신입사원에게도 누구누구님 이렇게 붙여주는 님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칭을 좀 잘해주시고 굉장히 어린아이한테 요새 함부로 막 반말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면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존칭어를 좀 사용해서 경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급자나 하급자에게 나를 지칭할 때는 나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연하라도 상관일 때는 공식성상에서 제가, 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회사를 칭할 때는 저희 회사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리기 쉬운 일상의 물건에 대한 호칭 조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주문하신 커피 여기 있으세요? 아니고 주문하신 커피 여기 있습니다. 커피를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일정 변경은 안 되십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정 변경은 안 됩니다가 맞습니다. 새 상품으로 교환은 안 되세요. 아니라 새 상품으로 교환은 안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님 이 상품은 품절되셨고요. 아니라 고객님 이 상품은 품절됐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적정하게 경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어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배우기 참 어려워요. 이렇게 외국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경어의 종류에는 겸양어, 존칭어, 정중어가 사용됩니다. 겸양어는요,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말하는 주체가 자신일 경우에 겸양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고요. 존칭어는요,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주체인 자신보다 높을 때 사용하고요. 말하는 상대방이나 화제에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의 행위를 높이는 말로 사용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정중어,
공선어라고도 표현하고요. 상대에게 정중한 기분을 나타내기 위한 말로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요즘 줄임말도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그 말을 표현할 때 굉장히 짧게 줄여서 한다든지 욕설이 좀 많이 난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말은 곧 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얼마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잘 말하는 거, 나를 표현할 때 나를 잘 표현해서 말하는 거, 상대방에게 잘 말하는 것도 굉장한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한 번만 고치거나 생각해서 바르고 예쁜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직장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어의 종류 중에 압존법이라고 있습니다.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공대를 줄이는 어법인데요. 현재는 가정과 사제간에만 사용합니다. 직장생활에서 특히 군대에서는요. 이 압존법이 2016년에 사용을 폐지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어요. 나에게는 아버지도 높은 사람, 할아버지도 높은 사람 이렇게 되지만 할아버지가 더 위에 계셔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